저는 오늘 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평생 모은 6억 원을 불과 1년 만에 모두 잃고 다시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후를 준비합니다.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아껴 쓰고자 합니다. 하지만 준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짚어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들에게 전 재산을 투자한 아버지의 사례입니다. 평생을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돈을 모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들과 함께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권유와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수억 원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도 좋았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경쟁이 심해지고 운영비가 늘어나면서 손실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가 내린 선택은 손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넣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잃고 반지하로 이사하며 경비원으로 다시 출근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가족이라도 투자에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일 수 있어도 돈은 무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와 보고서 그리고 확실한 계획이 없는 투자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어렵게 모은 은퇴 자금을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 선뜻 내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늘 의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게를 확장해야 하니 잠시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몇 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명은 늘어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관계마저 깨어졌습니다. 이 경우 역시 문제는 감정이었습니다. 평생의 인연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담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에서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돈과 관계를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스스로의 욕심에서 비롯된 사례입니다. 퇴직금을 받은 어느 분은 은행 예금만으로는 수익이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하면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듯 했지만 시장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큰 폭락이 오자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결국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남은 것은 불안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것, 그리고 투자에 대해 정확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은 스스로를 도박판에 올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공통된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약해진다는 점. 둘째, 손실을 본 순간 멈추지 못하면 더 큰 손실이 온다는 점. 셋째, 노후 자금은 다시 모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설령 아들이나 딸일지라도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정해야 합니다. 사랑과 돈을 분리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담보나 보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 미안할 수 있지만 평생 쌓아온 우정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본인의 투자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자금은 공격적 투자보다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예금과 채권 그리고 분산된 펀드를 통해 위험을 나누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노후 자금을 잃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돈을 불리려는 조급함보다 지키려는 신중함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시니어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생 모은 6억 원이 불과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이 권한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부를 잃은 아버지,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소식이 끊긴 어머니, 그리고 욕심을 내서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빚까지 떠안은 사람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실패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이 두 가지를 나누어야 비로소 노후가 안전해집니다. 첫째 사례는 아들에게 전 재산을 맡겼다가 모든 것을 잃은 경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재산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도 되지만 돈에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둘째, 자금 집행과 회계 과정을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셋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돈도 잃고 가족 관계까지 금이 가게 됩니다. 둘째 사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친구가 힘들다는데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한 대가가 은퇴 이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둘째, 담보나 보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한 번에 큰 돈을 빌려주는 대신 소액으로 나누어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상대가 부담스러워 한다면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셋째 사례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경우입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안정적인 예금보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에 손을 댄 사람들. 처음에는 수익이 나다가 어느 순간 원금이 반토막 나기도 하고 심하면 사기까지 당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둘째, 반드시 분산 투자해야 하며, 셋째, 전문가의 조언 없이 무리한 상품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문제를 짚었으니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잃은 후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과거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조정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주거비와 의료비 그리고 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따로 살면서 이중으로 드는 관리비를 조정하거나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소득원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마쳤다고 해서 소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직이나 관리직 같은 단순 근로도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소득 활동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재능 기부 형태의 강의나 자문 활동, 글쓰기나 블로그 운영을 통한 광고 수익, 중고 물품 거래나 소규모 농작물 판매 같은 소득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했던 직업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 일을 찾는 유연성입니다. 노후 소득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기초연금 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혜택이나 의료비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면 혜택을 놓치지만 알면 곧바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금융 습관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을 잃은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충동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최소 이틀 이상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며 지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 그리고 장기 투자 통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의 흐름이 명확해지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잃고 난 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책과 우울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지면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조차 사라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어도 내 삶의 경험과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노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돈을 잃은 자리에서 멈춰 서 있으면 인생이 끝난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노후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생 모은 돈을 잃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